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초대석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님을 모시고 대한민국과 그리고 서울시를 비롯한 대한민국 전체 사회의 정책 현안과 노동 현안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정책적 사안들에 대한 김대호 소장의 견해를 듣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세훈 시장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그러면 오세훈 시장 무엇부터 해야 되나? 그 5월 25일 날 우리가 일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오세훈 시장 무엇부터 해야 되나 이렇게 돼 있는데 5월 26일 날 보니까 오세훈이 그 서울시장 취임하고 난 이후에 현재로서는 제일 큰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완화 방안. 이거 5월 26일 날 냈어요. 내용이 뭐 이런 겁니다. 이제 2015년 이후에 그때 이제 새롭게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막 공급되는 거는 2015년 이전의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급은 되는데 2015년 이후에 새롭게 지정한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2025년 이후가 이제 문제가 돼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그 그래 이미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이제 그냥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지난 4.7 재보선 때 큰 어떤 이슈가 됐고 그 모든 후보들이 다 이제 공약을 뭐 이러저런 걸 다 내놨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이제 공약을 내놨거든요. 근데 그 공약이 뭐 제가 볼 때는 오세훈이든 김세훈이든 또는 뭐 그 박영선이든 나경원이든 그 우상호든 그건 누구든 내놓을 만한 그 정책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 누구든 내놓으면 정책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뭐 합리적이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하나만한 뭔가 그 뭐 쥐꼬리만큼 했다는 의미일까요? 아니 일단은요 그냥 기존의 박원순이 이거 지나치게 억눌러 놨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부동산 뭐 투기를 뭐 억제한다는 그러니까 주거정비 지수제라는 것도 보니까 네네. 그냥 가구수로 안 하고 면적으로 해가지고 네네. 예를 들면 그 과거에 낡은 가구들이 네네. 면적당 얼마니까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신축 빌라 몇 채만 들어가 있어도 네네. 지수가 아예 그냥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예. 거기는 재개발 못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수 자체에도 디테일이 있는데요. 디테일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요, 재개발을 갖다 아주 어렵게 만들 수도 있고, 지수를 조금 조정하면은 쉽게 만들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요 주거정비 지수제를 갖다가 사실은 이제 폐지 비슷하게 했습니다. 네, 폐지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법적 요건만 뭐 이 딱 충족되면은 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 법적 요건도 뭐 디테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좀 이제 재개발을 좀 쉽게 만들어 놨어요. 원래 그게 좀 바라던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육아해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그 주택 가격이 이렇게 튄 게 이렇게 폭등한 게 사실은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얘기 아니겠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어렵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이 장이 19역도 우리 지난번에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거 보니까 항공사진에 보니까 네네. 왼쪽은 재개발해가지고 완전히 신도시가 됐고 2020년 도시가 됐고 네네. 오른쪽은 80년대 도시로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조그만 골목길에. 그러니까 누가 그런 환경에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을 바꿔줘야지. 같이 세금 내는데 누구는 2020년 유비쿼터스 시대에 살고 맞습니다. 누구는 잘 그 도로된 정비와 잘 그런 데 살고 누구는 골목구만 골목길에 말이야 제대로 된 위락시설도 없는 데 살게 이거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지나치게 억눌러 놨는데 그러다 이제 후유증이 생기니까 이제 좀 푼 거거든요. 그거는 뭐 오세훈 아니라 하더라도 육아해도 저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미군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정비구역의 지정 기간을 갖다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 거, 그것도 아주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좀 뭐 일단 기간을 짧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다음에 주민 동의율 같은 뭐 이 재개발 절차를 갖다가 이렇게 좀 한편으로는요. 옛날에 이제 주민 제한 단계에서 10%만 동의하면 되는데 10%는요 그냥 뭐 비밀리에 말입니다. 뭐 이리저리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 재개발 조합 만들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30%로 이제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수 어떤 집단이 농간을 뿌리기가 어렵게 좀 만들어 놨어요. 그건 나름대로 합리적 이유가 합리적이죠. 있군요. 예. 근데 이제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는 여전히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갖다가 하도록 뭐 왜냐하면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개인 재산을 뭔가 네. 동의 없이 그렇습니다. 뭐 한다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저거 뭐 상식적인 어떤 내용이고요.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근데 저런 상식도 박원순 때는 못했으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집은 사는 것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이래 가지고 아니 주택이라는 거는 엄연히 어떤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없을 때 사는 집하고 네네.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으면 또 이사 가잖아요. 예, 아이고 좀 더 어떤 높은 사용 가치를 갖다가 가진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죠. 아니 그러면은 뭐 과거에 옛날 판잣집에 살았으면 20년 30년 계속 판잣촌에 살아란 얘기예요. 유럽에 있는 150년 전에 지은 집은 살만합니다. 그건 내부가 계속 바뀌죠. 아니야 내부야면 당연히 바뀌는데 외부 자체가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기후 자체가요 한국처럼 이렇게 그냥 찌는 듯한 무더위에 그다음에 아주 추운 어떤 겨울 그러면서도 이 난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난방 어떤 시스템이 아궁이였잖아요. 그나마도 나무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집을 크게 지을 수 없었고 창문을 크게 낼 수가 없었어요. 불과 50년 60년 전에 짓는 집들만 하더라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겨울에 추웠으니까 못 삽니다. 그리고 위도 좀 낮고 천장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그 온돌로 난방하려니까.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벽난로 이런 시스템 오래전에 도입돼 있어가지고 있었고 뭐 벽난로 없는 집도 꽤 있습니다. 따뜻하면은 그냥 뭐. 근데 그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춥지는 않은가요? 춥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갖다가 크게 짓고 창문을 크게 이렇게 냈고 그리고 또 일찍부터 이제 막 4층, 5층, 고층으로 했고요. 그게 이제 뭐 난방이라든지 찌는 듯한 어떤 무더위라든지 아주 추운 어떤 시베리아 어떤 북풍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 유럽은 150년 전 또는 500년 전에 살던 집에 사람이 지금도 살아요. 살만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50년, 60년, 70년 전에 사는 집에 지금 그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 50년, 70년 전이라는 게 거의 원시 시대에 가까웠던 집들 아닙니까? 그때 하면 연탄도 제대로 연탄도 없었죠. 그렇죠. 네. 연탄도 70년대 들면서 연탄이 좀 많이 보급되죠. 저는 그러니까 유럽에 가서 보면은 이야 100년 전, 150년, 200년 전에 그냥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사는데 왜 우리는 불과 한 3, 40년 또는 4, 50년 전에 지은 집에 못 사냐. 이 박원순이 또 이런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요. 아주 이제 이 도시 재생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은 도시 재개발을 필요로 하는데. 그렇지. 도시 재생이다 그래가지고 뭐 벽화 그리고 말입니다. 하여튼 참 이상한 짓거리를 했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그 시민들에게 강요하면서 시민들을 불편을 초래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필요한 건 재개발인데 그는 지금 도시에 그냥 그대로 두고 뭐 그 그림이나 맥 좀 그리고 말이지. 네? 아니 이분이 제가 볼 때는 유럽이나 일본을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참 많은 거를 배우는 왔는데 마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잘 자라는 어떤 식물이 있어. 또 잘 자라는 꽃이 있어. 그 꽃을 갖다가 그냥 모종삽으로 퍼내 와가지고 한국에 심으면 되냐?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박은순 시장은 그런 짓거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무슨 노포를 보호한다 그래가지고요. 오래된 어떤 식당이라든지 술집 같은 거를 보호한다 그래가지고 아니 뭐 70년대 80년대 지은 것들을 갖다가 그냥 그대로 보존하려고 그래가지고 참 코미디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거기 지금 우리는 금 가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다음에 이들이 또 뭐야 임대주택 짓는다 했는데 네네. 임대주택 사는 거는 아예 그냥 차별대우 받는다는데요. 거기에 사는 사람하고 안 사는 사람들이 아이들도. 그게 원래 그 주택 지을 때 소셜 믹스라 그래가지고요. 다양한 계층이 살도록 해야 되는데 일종의 유대인의 게토처럼 마치 그 만들어 가지고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 집단 주거지역처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리 되면은 이제 뭐 어떻게 너 손가락질하고 어디 사냐 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 손가락질을 받으면은요 애들이 또 이렇게 삐뚤어집니다. 그렇죠. 어릴 때 마음 상처 생기거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재개발 해제 구역에서 이제 노후 지역을 갖다가 좀 많이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주거 지역의 이종이 원래 7층 높이 제한이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좀 이것도 좀 풀었습니다. 이게 풀면은요 7층 이상으로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 되면 당연히 수익성이 좀 개선되겠죠, 그죠? 그렇지.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적극적으로 재개발 구역 공모를 통해 가지고 이걸 많이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한 1년에 25개 이상은 늘리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저는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만시지탄입니다, 이게. 자, 이거는 아까 그도 말씀드렸지만 오세훈이든 박영선이든 우상호든 나경원이든 그건 누구든지 사실은 할 일이거든요. 누가 돼도 해야 됐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요. 오세훈의 어떤 그 좀 오세훈의 말이 있잖아요. 어쨌든 이게 국민의힘당 또는 어떤 보수 자유 우파의 어떤 그 서울시장이 그 맛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른바 박원순의 적폐를 지들 말대로요. 박원순의 적폐를 갖다가 좀 청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런 작업들을 갖다가 거의 안 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거든요. 그건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가장 하고는 적폐를 청산한 박원순이 잘못하는 걸 돌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리로. 예,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이제 말씀하셨다는 게 몇 개 있잖아요. 네, 저 얘기 하다가 지금 넘어갔죠. 그때 서울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관련해 가지고 분명히 이게 작년에 지독한 어떤 정치 방역질을 갖다가 했는데, 근데 그 어떤 증거들이 중앙정부의 어떤 털 수 없지만은 이게 서울시나 구청과 그 보건소를 통해서 쭉 되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그 코로나 방역 정책 관련해 가지고 맞아요. 그건 해야 되거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서울시 방역 정책과에는 여자 말이에요. 네네. 그 무슨 왜 좌파 의료인들 있잖아요. 그 건강 무슨 예, 맞습니다. 저기 건강 것이더라. 건강 인도주의 실천 의사인 그러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회에 그 출신들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방역 정책관 써가지고 네네. 그 여자에 나오는 그 얘기가 전부 과학적이지도 않고 전부 그 상대방 윽박지르는 것만 나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혁명당에 했던 기세춘 씨의 딸 김오란. 네, 그러니까. 김오란은 우리가 압니다. 근데 그 김오란 같은 사람, 김오란은 청와대에 들어갔고요. 근데 서울시든 구청이나 이런데 김오란 2, 김오란 3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김오란. 예, 그렇죠. 성이 기씨입니다. 김오란. 그다음 모란봉 할 때 모란. 해가지고 이제 김오란인데, 걔들이 서울시에 엄청 들어가 있잖아요. 하여튼 분명한 거는 꽤 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했던 거를 갖다가 한번 감사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감사가 아니라 살펴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 얘기는요. 그래서 이제 여기 특히 어떤 작년에 특히 8.15 광화문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방역질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분명히 어떤 진상 규명을 갖다 해서 그 시민들 협박했잖아. 아이고 정말로 그때 정말로 협박 정도가 아니라
그때 아마 저기 그 사랑제일교회나 뭐 여기 이제 또는 강화문 광장에 이제 나갔다 온 사람들은 일종의 무슨 옛날로 치면 나병 환자처럼 취급했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불가촉 천민처럼. 아니, 그러니까 거기 그 휴대폰 일일이 다 취재해가지고 거기에 아예 걸리는 사람 전부 일일이 다 문자하고 전화질 해가지고 검사 받으라 하고 그다음에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 다 경찰 나와서 조사받으라 그러고. 그도 아니 안 하면 구상권 청구한다. 구상권.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는 지금 구상권 청구 해놨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웃기는 게 서울시가 그게 이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병이 확산돼가지고 지하철에 손님 줄었다. 이걸로 구상권을 야, 내 정말 저 죽일 놈들. 아니 오세훈 시장. 아니 지하철은 말이요. 당신의 지금 그 관할에 있는 거요. 아니 그런데 그런 짓거리에 대해서 시장 직권으로 아니 당연히 이걸 갖다가 딱 밝히고 취소하려면 해야지. 뭐 하는 거요? 왜 아니, 거기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 그걸 갖다가 그 이야기했군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했던 거 뭐 그 했던 발표는 사실은 오세훈 당신이 아니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렇지. 그 다음에 지금 그 박원순이 망쳐놨던 10년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 지금 제대로 바로 잡으라고 당신 서울시에 보낸 건데. 네네. 그거 지금 왜 조사하고 감사 안 하느냐? 네. 특히 그 국민의 방역 생명을 가지고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취했던 그런 정치 방역질 뭐 기타 뭐 지금 구상권의 주체가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예요. 그다음에 창원시. 예. 아 그러면은 서울시장 됐으면은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딱 그냥 취하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어떤 구상권이라 그런다면은 이번에 또 그 이준석 지지한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참 쓸데없는 얘기 말을 한 거거든요. 그건 참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말은 하고 진짜 필요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방역질의 증거를 찾아내고 부당한 구상권 행사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안 한다 내지 시정하겠다 정말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서울시 그 좌파 출신 방역관이 나와가지고 계속 협박하고 구상권 이야기하고 네네. 서울 시민들 협박했다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저기 보니까 문자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나오네 우리 정순진님 그렇죠. 같은 경우. 네네. 아니 지금 현재요 이걸 듣는 분들이 그때 이제 그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요 그때 이게 그 부당하게 스트레스를 갖다가 받았고 왕따를 갖다가 당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어떤 그 기록을 쫙 해가지고요. 청와대 청원이야 할 필요 없지만은 서울시에 제가 볼 때는 청원을 해야 됩니다. 이 정치 방역질 8.15 시민들에 대한 정치 방역질을 이거를 갖다가 좀 진상을 갖다가 좀 조사를 좀 해라. 그렇지. 그래서 시정을 해라. 또는 이 감사를 해라. 아니 근데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는 오세훈 시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요 뭔가 좀 나 청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다음으로요. 아니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예산이 흘러가는 길이 있잖아요. 맞아. 저거 지금 아마 우리 김대호 소장이 이야기했지만 이게 그 좌파들은 그 예산 빨아먹는 빨대꽃 빨아먹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흘러가는 길에 보면은요 전부 이게 민주 건달이나 운동권 양아치들, 운동권 건달들, 그 다음에 뭐 오만 가지 혈세 빨대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자들이 다 각종 명맥으로 뭐 다 이렇게 빨아먹고 있거든요. 예, 근데 뭐 마을 공동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노조 노동 관련된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특히 마을 공동체 일부 마포에 있는 성산 저기 성미산. 성미산 거기는 보니까 완전히 뭐 무슨 빨치산 마을처럼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거기도 뭐 참 거기에 주사파들 전부 몰려가가지고 요지경인데. 아니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자세히 좀 뜯어봐가지고. 근데 걔네들 저거 돈까지 한 게 아니잖아. 자기 돈도 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지원을 갖다가 많이 했겠죠. 이를테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 자세히 좀 뜯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얘기했고 그 다음에 태양광 사업도 보니까 1조 몇천억이나 들던데. 예, 저건 나중에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저 사실은 이제 큰 건데. 큰 사업이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상하게 너무 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세히 뜯어보지 않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하기관들, 출자 출연 기관들을 하고 그 뭐 옛날 TBS 교통방송만 지금 그 문제가 됐는데 그 아니 근데 TBS 아직 교통방송도 지금 김어준이 하나 처리 못 하고 있잖아. 그러게 말입니다. 김어준이 그것도 참- 올 테면 오라고 지금 깔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근데 그게 어디 TBS 교통방송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출자 출연 기관 많고요. 많죠. 그 다음에 출자 출연 기관을 못 만드니까 무슨 센터라든지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은 뭐 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 싹 없애야지. 아니 없애기보다는 일단은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렇지. 그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 되고요. 뭐 전혀 의미 없는 거는 아닐 겁니다. 근데 의미가 좀 있는 거는 살리고 강화를 하고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 내지는 이건 순전히 어떤 혈세 빨대 조직에 불과한 어떤 그런 것이 있으면은 없애야죠. 감사를 해야 되고 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의 뭐 공무원 교육이나 민방위 교육이나 뭐 민주시민 교육이나 맞아. 거기에도 지금 네. 전부 좌파들 다 그 강사로 해가지고 네네. 소중한 시간들 좌파들 헛소리 듣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사 나온 그 강사들한테 좌파들 강사 전부 돈 주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엉터리 교육 받고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 받고 그다음에 그 강사들한테는 돈 주고 이런 시스템들이잖아요. 그게 제일 심한 데가 이제 그 광주입니다. 5.18 이름으로 5만 가지 그 이 주사파나 운동권 건달들한테 이 예산을 빨아먹을 수 있는 무수히 많은 어떤 이 기회를 만들어 줬거든요. 근데 서울은 그보다 좀 덜하지만 서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박은순이 오랫동안 9년을 갖다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게다가 또 박은순이 옛날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참여연대. 어떤 방식으로 그때 이제 참여연대 했고 희망제작소 아름다운 재단 이런 걸 했고 또 뭐 시민사회 단체 네트워크에서 또 이렇게 이분이 또 좌장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그 시민 단체나 어떤 예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런 운동권 건달이나 뭐 이런 운동권 건달들이 빨아먹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알아요. 이거는 제가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이 9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걸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치단체를 동원해서 어떻게 운동권 건달들을 밀어줄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근데 연구도 했잖아요. 희망 제작소 이런 데서. 그러니까 말입니다. 네. 그래서 박은수는요 역대 시장하고 다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 엄청나게 많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노하우도 있고. 어쩌면은 이제 공무원보다 더 잘할 수도 있네요. 훨씬 잘 알죠. 그래서 좀 박은순의 어떤 그런 이 경력을 갖다가 딱 뜯어보면은요. 이 부분은 이분이 한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예산 빼먹기 사업들 또는 이 사람의 허황된 어떤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들. 예산을 낭비하는 사업들. 그렇죠. 마을 공동체가 뭐 대표적으로 그런 건데. 아니 그리고 뭡니까 그 한강 그 조그만 섬에다가 모심기 했잖아요. 그 원래 이제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세운상가에 그때 이제 뭐 보리밭을 갖다가 만들어 놨죠. 세운상 앞에. 아니 그것도 그 뭡니까 저기 그 영등포구 넘어가는 거기에 조그만 섬 있거든. 네네. 거기를 모심기 한다고 거기에 논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있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저기 한강대교 그 중지도 거기는 원래 이제 오세훈 시장은 오페라 하우스를 만들라 그랬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초래를 해버리니까 거기 아주 멋대가리 없는 한 2, 3천 건물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게. 하여간 어쨌든 이 사람은 뭐 그런 한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업들을 갖다가 자세히 뜯어봐야 되는데 제가 어느 날 별로 자세히 뜯어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보니까.
아니 저는 그러면은요. 근데 사실은 네. 좌파들은 지난번에 그 뭡니까 이번에 네. 청와대 잡자마자 아주 그냥 집요하게 4년 내내 물고 늘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없는 것까지 조작해가지고 청와대에 문건 나왔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다 150명이나 감옥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예, 저는요, 뭐 그렇게 해서 애들을 갖다 집어넣자 쳐넣자 이런 것이 아니고요. 혈세를 갖다가 엄청나게 낭비를 하거나 아니면 편파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갖다가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 그거는요 서울시 의회가 뭐 90대 1이 90대 10이라 하더라도요 어석 분포가 그렇지. 얼마든지 시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그리고 또 시민 도움을 요청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아니 그럼 서울시 의회 저놈들은 다음에 선거 안 하나? 그러니까 내년에 선거인데. 아니 그래서 이게 그 정당한 어떤 정당 권한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걸 자세히 뜯어봐 가지고 아니 그래서 살릴 거는 살리고 죽일 거는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거를 갖다 잘 안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번에 이제 했던 얘기예요. 이제 오늘 새로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의 어떤 대표적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좀 띄워보시죠. 이게 안심소득제요. 이 안심소득제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박기성 교수가 원류지 않습니까? 원래 원조잖아요. 프리드만이 갖고 있는 네거티브 뭡니까 그 음의 소득세라고 네. 하는데 그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개념은 좀 비슷하긴 한데 저는 이게 이제 가구 최소 소득 보장 제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름을 갖다가 저는 정확한 명칭은 가구 최소 소득 보장 제도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을 안심 소득으로 붙인 거고요. 그건 박기성 교수가 붙였죠. 예. 원래 이제 그 가구 최소 소득 박기성 교수가 그 시카고대에서 네네. 거기 이제 어차피 빌던 프로그램 시카고 학파니까 거기서 그걸 배워왔어요. 네네. 그때 오세훈도 이제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안심소득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가구 중위소득이 있어요. 중위소득. 중위소득은요. 가구들이 쭉 있으면은 예컨대 100가구가 있으면요. 줄 세워서 소득을 줄을 쫙 세워 보면은 딱 50번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균 소득이 아니고 네. 평균 소득이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으면 이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중위는 가구를 딱 줄 세워서 그 중에 딱 절반. 예? 그렇습니다. 근데 60명이면 딱 30번째. 네네. 예. 원래 뭐 평균이라 치면은 제가 만약에 뭐 이게 1억을 받아. 근데 우리 여기 이동호 원장님이 빵원이야. 평균하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지. 월급 5천만 원 받는다. 월급 5천만 원 돼. 월급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착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중위로 하면은 빵원이야. 그렇지. 평균은 5천만 원. 월급. 그렇지. 그왜 꼭 그 안 좋은데 나를 끄집어 놓고. 거꾸로 1억하고 제가 아이고 빵원. 하여튼 뭐.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나중에 4인 가구 그러니까 그때 신문 기사에 그 언급을 그렇게 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중위 소득이 연 6천만 원쯤 됩니다. 이게 자 그런데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못 미치는 거를 갖다가 50%를 지급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가구 중위 소득이 6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가구는 빵원이야. 그러면은 6천만 원과 빵원의 차액이 6천만 원 아닙니까, 그죠? 아니 빵원의 차이. 그렇지. 아니, 중위가 6천이야. 6천만 원이죠. 이분이 영원이라 그러면은요, 이 4인 가구가 완전히 소득이 영원이라 그러면은 딱 절반 50% 하면은 3천만 원은 무조건 준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려면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높으면은 그렇게 됩니다. 높으면. 근데 이제 이게 원래 6천만 원이야. 그런데 이 가구는 예컨대 3천만 원을 갖다가 벌고 있어요. 일을 해요. 자, 그러면은 차액이 3천이 중위 소득과의 차액이 3천이지 않습니까? 3천이지. 자기 이제 절반이면 1,500이네. 1,500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4,500 받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면 참 이득인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 안 하고 있는 사람보다는 일해서 받는 사람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거네. 이제 바로 이게 지금 가장 큰 장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재명이 하는 무조건 돈 기본소득 10만 원 나눠 주는 것보다 네네. 여기는 그러니까 소득이 모자라는데 일하는 사람은 좀 더 받는 구조니까 그래서 오히려 소득의 의욕을 증가시킬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어쨌든 더 받게 해야. 더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중위소득 6천만 원이야. 그런데 6,001만 원짜리가 있어. 그 사람은 받는 게 없지. 받는 게 없지. 근데 그럼 저렇게 되면 저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재원이 소요될 텐데 저걸 지금 예를 들면 그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까요? 참 사실은 이제 그 문제입니다. 일단 그 전에요. 그거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상이 가구 대상이거든요. 가구. 지금 현재 2020년 현재 보니까 1인 가구가 30.4%입니다. 1인 가구가. 야, 많이 늘었네요. 그다음에 1세대 사는 가구, 2세대, 3세대 사는 가구가 쭉 있는데 어쨌든 이제 1인 가구가 30.4%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1세대는 아마 2인 가구일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죠. 그러면 합치면 거의 50% 가까이 되네. 예. 50%가 넘나요? 50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사회가 완전히 바뀐 거죠. 과거에는 뭐 어머니 그다음에 딸 자식들 그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보통 뭐 2세대나 많으면 3세대가 기본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평수도 좀 나중에 돈 벌면 큰 게 필요했고. 근데 요즘은 오히려 그러니까 그 큰 거는 부담스럽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3세대가 살 수도 있고 1인 가구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게 지금 아파트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80년대 정했나 25.7평이 표준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용 면적이 25.7평. 이렇게 딱 돼 있으니까 이게 아마 4인 가구 기준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 그 넓지는 않지만 4인 가구가 25.7평이면 네. 그 풍족이 살 수 있죠. 보통 방 2개에다가 네네. 그다음에 두 개 또는 3개 뭐 이렇게 될 2개 겁니다. 안 그러면 약간 작은 방 하나 해서 3개. 그리고 뭐 그 화장실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거실 그다음에 약간의 뭐 베란다 같은 거 있으니까요. 사실은 지금은요 주거가 뭐 1인 가구도 있지만은요 그다음에 이제 그 쉐어하우스도 있잖아요. 각각 따로 살면서 부엌이라든지 거실 공간은 공유하는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특히 1인 가구들 같은 1인 가구들 같은 좋습니다. 경우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3세대가 또 이렇게 사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예컨대 애를 낳았다. 그러면은 주로 어떤 처가에 붙거나 친가 근처로 갑니다. 그렇지. 같은 우리 아파트에도 보면은 뭐 12층하고 7층 이렇게 살든지 뭐 6층하고 3층 살든지 아니면은 요 건너편 동에 살든지 그러면서 이제 애 어리면 왔다 갔다 하거든. 아니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집을 또 만약에 크게 좀 2세대 이상이 이렇게 살 수 있게 편하게 살 수 있게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또 아마 또 애는 맡겨도 네네. 부모랑 같이 살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부모들도 또 뭐 애들이 뭐 키운다니까 맡아주긴 하지만 걔들에 같이 살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이리저리 믹싱이 돼야 되거든요. 믹싱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가난한 어떤 사람하고 부자도 같이 믹싱이 되고 부자들 같은 경우는 뭐 따로따로 살고 싶지만 가난한 사람들이야 뭐 비용 줄여서 네, 한 3세대가 한 가정에 살면서 서로 도우면서 이룰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건 또 하나의 거대한 과제입니다. 자, 근데 1인 가구 연령대별 분포를 보면은요, 70세 이상이 아무래도 많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겠죠, 이제 당연히. 돌아가시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20대, 30대에도 보면은 1인 가구에 보면은 저 장가 안 간 있어요. 사람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시집 장가 안 간 사람들. 근데 문제는 저게 급격히 늘어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둘이 합치면 26%가 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의 70세 이상 그다음에 60세 뭐 비하면 뭐 거의 뭐 70세 이상은 맞먹네. 그렇습니다. 근데 1인 가구가 지금 이제 제일 어떤 문제가 되는데 1인 가구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주거비를 보통 얘기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혼자 보니까. 그 혼자 보니까.
30부터 그다음에 식비야 뭐 당연히 그렇고 그다음에 의료비는 저기 아마 나이 드신 사람. 노인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려움은 아무리 혼자 살면은 균형 잡힌 식사를 갖다가 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부지런하거나 요리에 취미 있지 않으면 네네. 제만 하더라도 같이 있을 때 하고요. 혼자 있으면은요. 그냥 같이 있으면 어쨌든 둘이 먹는데 혼자 있으면 그냥 대충 라면 끓여 먹거나. 아 그래? 아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저는 주로 시켜 먹거나 뭐 빵 사 먹거나 그러는데. 빵은 기본이고. 예.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균형 잡힌 식사하기 어려운 거 당연하고요. 아프거나 위급할 때 혼자 대처하기 어렵죠 당연히. 또 노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뭐 등등등 이제 이런 얘기인데, 자 소득이요 50에서 100만 원 미만입니다 월. 저게 최빈값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제 봅시다. 자 이제 본론입니다. 이거 좀 띄워보시죠. 자 지금요 아까 1인 가구 중위소득 한번 봅시다. 2020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이 1인 가구가 175만 7,194원입니다. 1인 가구가. 그러면 중위소득 50%가 87만 8,597원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요. 1인 가구인데 빵원이야. 돈 하나도 못 벌어요. 빵원. 그러면은 딱 50% 보장하니까 87만 8,597원을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 저 정도면은 저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저거. 그렇지. 완전히 아무런 일을 안 해도 저게 87만 8,597원이. 이게 이제 그 중위소득 50%니까 아까 4인 가구 보십시오. 아까 4인 가구 중위소득이 474만 9,174원이에요. 자, 그다음에 중위소득 50%가 저게 237만 4,587원입니다. 아까. 자, 그러면은 곱하기 12 하면은 대충 3천만 원 나옵니다, 저게. 그렇군요. 자, 저렇게 되면은요. 적어도 전략하면은 충분히 지방 같은 데서는 살 수 있습니다. 지방 같은 데 살죠. 4인 가구인데 무조건 한 240만 원 정도. 살죠. 그 정도면. 그다음에 이제 그냥 뭐 소득 신고하지 않고 뭐 이렇게 벌 수 있는 돈도 몇십만 원 있을 될 겁니다. 지방에서 그렇죠. 농촌 가가지고 말입니다. 뭐 이거 아르바이트 하거나 뭐 얼마든지. 요즘 뭐 노인들 아르바이트 한 자리도 많으니까. 그러면은 저 상당히 어떤 그냥 아예 윤택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방에서는. 서울에서도 그런데 자 그렇게 되면요. 이제 문제는 이 사회적 최소 보장선이 너무 높아버리면 젊은 사람들은 아마 고시공시 공부하려고 그냥 틀어박힐 겁니다.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그냥 퇴장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나이 든 사람은 만약에 50% 보장을 하면요. 그러면은 그냥 일 안 하고 얼마든지 예컨대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평균 직업액이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수준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25년, 30년을 갖다 부으면은 그 사람이 국민연금으로 보장되는 게 90만 원에서 100만 원쯤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중위소득 개념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무조건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 굉장히 저 정도, 아니, 사실은 사회적 최소 그 보장선이 높으면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높아버리면은요,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젊은 애 특히 한국처럼 말입니다. 공공양반이나 노동귀족이 거대한 규모로 존재하면은 그 고시공시를 갖다가 뭐 봐가지고 그 이런 공공양반이나 노동귀족 반열로 들어가려고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노동시장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10년씩 그냥 그 방에 처박혀 있는 거죠, 뭐. 근데 독일도 한때 하르츠 개혁 전에 네네. 10년씩 그냥 학생이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직업적으로. 네네. 독일도. 어느 나라든지요, 저기 사회적 최소 보장선이라든지 학생에 대한 특혜들 있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이러저런 특혜가 너무 많으면 그 신분을 특혜받는 신분을 누리기 위해 가지고 편법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독일하고 한 20년 전인가요? 그때 그러니까 그 독일 그러니까 지멘스라는 회사하고 컴퓨터 사업을 잠깐 한 적이 있는데 네네. 얘들은 독일 현지 시간으로 딱 5시 되면 통화가 안 돼. 네네.
근데 미국의 관련 그 컴퓨터 관련 회사는 예를 들면 밤늦게라도 담당자랑 통화가 되는데 독일은 통화가 안 돼. 네네. 왜 모르니까 물어보니까 걔들은 그 시간 되면 모듈이 딱 꺼버린대. 네. 그리고 그 제가 독일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2달 일하면 네. 실업급여가 나온대요. 네. 그러면 2달 일하고 나머지 10개월을 놀고 네. 그리고 또 2달 잠깐 일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그냥 해외 여행이나 못 사는 나라 여행이나 다니고 이런 선수들은 꽤 많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국에도 이제는 그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저기 실업급여를 후하게 좀 조건을 좀 느슨하게 이제 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까지 쌓아놨던 실업 여기 그 기금 한 10조 원이 됐습니다. 그거를 갖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다 틀어먹었습니다. 맞아. 그 어젠가 거기에 지금 그 뉴스가 났더라고요. 예, 받는 대상자도 엄청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급여도 사실은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10 예를 들면 한 100만 원이나 80만 원 가지면은 네. 외국 같은 데 나가면 잘 살잖아요. 아니 그렇죠. 지금은 이제 잘 못 나가니까 그렇지. 예. 아니 그래서 연금을 갖다가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 태국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생활비 물가 싼 나라에 가가지고 아주 중산층 이상의 어떤 아니, 그리고 삶을 뭐 누리는 일하는 사람 사람도 많아요. 두고 둬가면서. 네,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제 얘기는 이 가구 최소 보장선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너무 낮으면 너무 낮아버리면요. 아예 생활이 안 되니까. 극지간 생활이 극히 추락하면은 막 그냥 가족이 해체되고 동반 자살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50%를 걸었어요. 근데 이제 50%는 내가 볼 때는 너무 후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만한 재원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게 지금 서울시에서 하기는 어려운. 어렵습니다. 서울시에는 시범사업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시범사업은. 자, 그런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뭐냐면 50%를 내질러 놓고 이게 너무 높으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서울시 재원도 좀 모자라니까 그 다음에 이게 슬그머니 이제 꼬리를 내려버렸는데요. 저는 지금 왜 이런 얘기 하느냐면요. 오세훈 시장은 단순 서울시장이 아니고요. 그 민주 진보 노동 평화파리들에 대항해서 자유보수 우파였던 나름대로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국가 비전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서울시 비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국가 비전도 보여줘야 돼요. 그럼 특히 보수자유 우파가 약한 게 복지 비전 아닙니까? 왠지 보수자유 우파라고 하면은 복지에 대해서는 인색할 것 같은 느낌. 시장만 강조하고 개인 자유를 책임만 강조할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자유보수 우파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의 어떤 이 복지 정책은 이런 거다 해가지고요. 그걸 대대적으로 사실은 선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유보수 우파가 이렇게 만약에 집권하면은 뭔가 좀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그 느낌을 보여주는 책임이 오세훈 시장한테 있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은 자기 책임을 갖다 의식을 못하는 것 같아. 일관되게 지금 그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준석을 갖다가 사실은 옹호를 갖다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자기 하라는 것도 네. 지금 이 안심소득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하되 차근차근히 할 생각 안 하고 네. 결국 이제 꼬리를 내리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면요. 우리 지금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가 생계급여를 받아요. 생계급여 선이 2020년 기준으로 하면은 1인 가구는 보면 52만 7,158원입니다. 생계급여가. 자, 의료급여는 이제 중위소득의 40%입니다. 이게 직업 조건이 그래요. 그다음에 주거급여가 45%, 교육급여가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심소득이라는 거, 가구 최소 소득 보장 장치는 50%에 맞춰놓으면요 너무 후해요. 그러면은요 이건 내가 볼 때 30%든 35%로 끌어내려야 됩니다. 자, 30%로 끌어내리면은 이게 이제 52만 원쯤 되거든요. 52만 원.
52만 원 정도는 어느 정도 그냥 기본 보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게. 안 그러면 40%면 70%네요. 예. 중위의 40%. 그러니까 우리 김 소장 제안은 중위 소득의 최소 30%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실험을 통해서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 예컨대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 다른 어떤 예산들을 좀 구조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쓸데없이 그리고 복지 기구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없애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나눠주는 기구가 많아서 사실은 그 엉뚱한 데 돈을 다 잡아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안심소득을 통해서 직접 그 필요한 사람에 직접 날라가면 그 중간에 뭐 이걸 전달해 주는 체계가 필요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국가복지로 돼야 될 텐데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서울시는 어떤 예컨대 특정한 어떤 계층이 있잖아요. 이거 좀 쭉 조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사실은 딱 그냥 한 30%든 33%, 35%를 갖다가 이런 기본으로 쭉 보장하는 이런 거 할 수 있거든요. 저는 뭐냐면은 이런 거 이건 이제 기본소득하고 다른 거 아닙니까? 기본소득은 무차별로 똑같이 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일할 의욕을 잃지 않도록 말입니다. 일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져가도록 만들어 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중위소득과의 차액을 30% 보장할래, 40% 보장할래, 50% 보장할래 이 문제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일을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이거를 갖다가 좀 수정 보완을 해가지고요. 직접 이거를 갖다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딱 놓고 딱 발굴해가지고 시험을 하고 이걸로 마케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이게 기본소득보다 훨씬 나은 거다. 이게 보수자유 우파의 복지 비전이야.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온통 뭐 기본소득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이 그냥 내지 이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은 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이쪽도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근데 그 과정에서요, 이재명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은 뭔가 새로운 거를 갖다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재명은 그렇지. 나머지는 반대하는 사람들, 그 발목 잡는 사람들, 그래서 이재명만 좋아지죠. 그러니까 그게 말입니다. 프레임 이론이 사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러면 오세훈 정도면은요, 오세훈식의 어떤 안심소득제, 오세훈의 어떤 이 복지 정책 이것이 논란의 중심이 되도록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며칠 그 논쟁은 했잖아요. 네. 그 애초에 그 50%로 걸어 놓으니까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런 거였는데 그 맞습니다. 그게 서울시에 살 수 있냐 뭐 이런. 등등등. 그러면은 어떤 뭐 좁혀 가지고 어떤 특정한 구를 잡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대상을 잡든지 해가지고요. 저런 식의 어떤 안심소득 실험을 하면 돼요. 아니 저쪽이 그 기본소득이 안 되니까 청년 배당이다 뭐다 청년 기본소득이다 해가지고 청년 기본 용돈을 막 줬지 않습니까? 안 그럼 뭐 장애인 가장의 가구를 대상으로 해본다 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왜냐하면 실제로 돈 벌기 어려운 사람들 대상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 있는 그러면 시범적으로 해보면은 무엇을 통폐합할지 나올 테니까. 원래 이제 아예 기초 생보자들은 저런 식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다 나갑니다. 근데 차상위로 가면은요 아예 없잖아요.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차상위 계층을 갖다가 쫙 뽑아내 가지고 특정 구에 몇 개 구에 딱 해가지고 그냥 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되니까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아예 직업을 안 가질라 그런데요. 왜냐하면 직업을 가져서 소득이 조금 늘어나면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그런 그렇습니다. 복지가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원래는요 국가 복지 시스템 전체를 고치는 것이 맞는데 그건 권력을 잡아야 될 정권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정권을 못 잡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권력 시정 권력이라도 잡았으면요. 그러면은 그 차상위 계층에 대해 가지고 어떤 다른 어떤 이 복지 제도를 만들 수 있거든요. 안심소득을 그렇게 시범 실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케팅을 해가지고요. 우리는 어떤 복지 비전이 이런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밖에 못 하는데 정권을 잡으면은 이렇게 할 거다. 이런 비전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지금 그런 개념이 없거든요, 지금.
결론을 갖다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는 게 새로운 아까 이제 그 박은순의 폐악질 있지 않습니까? 예산 낭비질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금 조사를 갖다가 하지도 않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시정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응징도 안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보수자유우파의 대표 선수로서 지금 자기가 서울시장이 됐어요. 그렇지. 그래서 58%를 갖다 밀어준 건데 그러면은 새로운 어떤 그 서울시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특히 복지 비전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안심소득 같은 경우는 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네네. 그것을 예를 들면 차선의 계층으로 하든지 어쨌든 딱 뽑아서 네. 실제로 해보면서 우리 우파의 정말 복지 비전, 우파의 비전이 정말로 좌파랑 어떻게 다른지, 좌파는 그냥 나눠주는 거지만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설계를 해서 네네. 근로욕을 높여주는 복지 제도를 우리 이렇게 가능하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지를 핑계로 쓸데없이 군더기로 붙어 있는 그런 공무원들 네네. 이런 거 없애버리면은 그걸 개혁하면 굉장히 사람들 좋아하겠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우파의 비전을 높여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을 못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 김대호 소장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안심소득이 또 여러 가지 또 있네요. 안심소득이 거대한 국가 비전인 게요. 네. 이걸 되면은 복지급여를 상당수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소득은 너무 얇아서 하나도 못 없앱니다.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10만 원 받아서 그거 어디다 씁니까? 그러니까 그거 갖고 다른 복지 없애라 그러면. 네. 그건 뭐 그냥 껌 사먹는 데 써야지 한 달에 10만 원 같으면.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안심소득은 그보다 훨씬 두텁게 가잖아요. 네. 왜? 전체한테 다 안 가거든요. 중위소득 이상 버는 사람한테는 안 가요. 맞아. 자기 소득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뭐. 근데 중위소득에서 모자라는 사람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다 50% 또는 30% 40%를 준다는 얘기니까요. 이리 되면은 이제 이러저런 복지급여나 위장된 복지급여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일자리 예산이 그래요. 그 완전히 진짜 그 돈다발을 화로에 던지는 수준의 어떤 낭비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포크레인 한 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그렇지. 삽 100자루나 숟가락 100개로 할 수 하는 숟가락 10,000개. 만 개. 아니 젓가락 10만 개. 네. 아니 이런 짓거리를 갖다 하는 예산들이 수십조 원이 있어요. 그렇지. 근데 그 수십조 원을 땡겨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각 부처마다요. 그런 네. 복지 예산 가지고 연말 되면 쓰기 바빠요. 네네. 그다음에 그게 사실은 복지 예산인데 그것이 일자리 예산으로 위장이 돼 있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가 있을 때요. 네네. 어떤 일이 있냐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대학에도 예를 들면 뭐 교육부도 있잖아요. 네네. 그럼 교육부에도 대학별로 그런 그 청년 일자리 예산이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청년 일자리를 위한 무슨 뭐 대학생 연수교육 시킨다 해가지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보내요. 네. 아무 청년 일자리로 상관없는 그냥 2박 3일 보내가지고 거기 돈 받아 쓰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오세훈이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쓸데없는 일자리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저기 혈세 빨대들한테 빨리는 예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럼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쓸데없는 헛돈질 예산들을 다 털어가지고 구조조정해가지고 돈을 딱 마련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이 딱 그 오세훈 말로는 안심소득 이런 맛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자 그러면서 보여주면서 이제 이 안심소득 우리가 정권을 준다면은 국가적 차원에서 이거 할 거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안심소득으로 딱 깔아주고 경제개혁하고 노동개혁하고 공공개혁, 연금개혁, 복지개혁, 교육개혁을 갖다가 다 할 수 있다.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다. 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 오세훈은 지금 현재 이런 어떤 그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동시에
적폐들을 갖다가 박은순 적폐를 갖다가 청산하는 어떤 또 이렇게 선봉장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전을 보여줄 가장 중요한 계기가 이런 것들인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생색내기로 하고 제대로 그냥 벽에 부딪히니까 그냥 슬 꼬리 내리려고 하면서 우파의 비전을 못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엉뚱하게 보수 어떤 그 이준석 지지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분란의 한 가운데 지금 서버린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오늘도 뭐 또 좀 슬 마무리로 좀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1시간 다 돼갑니다. 오늘 그러면은 뭐 예, 여기서 하시죠. 예.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예, 예, 예. 그다음에 안심소득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몇 개 더 있네요. 아유 안심소득은 정말로 이 장점이 큰 게 만약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 충격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재난지원금이다 뭐 이러저런 얘기를 많이 그럴 했는데 필요 없죠. 그렇죠. 이거는요 가다가 소득이 전부 다 제공 비용을 내버리면요. 그 어떤 30이든 40이든 50%를 갖다 딱 보장해 주니까 소득이 팍 떨어지면요 이게 자동으로 탁 올라옵니다. 정부가 딱 받쳐주니까. 소득이 많아지면 이게 없어지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장사 안 된다고 자살하는 사람도 줄어들 거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 이거는 자동 어떤 자동 생활 안정 장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바닥 기초 생활은 되니까요. 네, 예. 이거는 그러면 뭐 가정이 예를 들면 네. 무너지거나 네네. 그다음에 파괴되는 현상은 없을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마치 말입니다. 그 옷 같아 가지고요. 아니 더우면 옷 벗는 거잖아요. 그다음 추우면 옷 껴 입는 겁니다. 근데 복지 제도라는 게 자동적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렇게 복지가 필요하면 옷을 더 안심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옷을 탁 입혀주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이번 같은 예를 벗겨주고. 들면 재난적 상황이 왔었더라도 네네. 저런 것이 제대로 작동됐더라면 네네. 그 절망적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거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 아니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정말로 좋은 거는요. 한국은 지금 현재 경제개혁, 노동개혁, 공공개혁, 연금개혁, 복지개혁, 교육개혁 이런 거를 정말로 절실히 필요한 나라거든요. 쓸데없이 들어간 돈들 네네. 이것 다 차단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예산개혁 관련된 근데 또 부분이고요. 복지란 거 해가지고 이런 거 핑계로 여기저기 너절부리는 거 엄청 기관들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저번에 여기 화요일 날은 노동개혁과 공공개혁에 대한 얘기를 주로 쭉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죠? 이제 저런 게 있으면 사실은 노동개혁을 할 수가 있죠. 노동개혁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 없어지더라도 네네. 기본적으로 안심소득이 받쳐주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고는 죽음이다로 이야기하지 않고 네네. 그러면 기업은 나름대로 회사가 좋을 때는 많이 쓰다가 네네. 또 회사가 어려워지면 또 내보내고 네네. 그럼 내보내면 안심소득이 받쳐주고 네네. 그럼 노동계획이 좀 쉽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한국은 고용보험이라든지 이걸 많이 냈던 때는 그래도 이제 괜찮습니다. 특히 뭐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또는 공공기관 직원들은 철밥통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걔들은 뭐 또 엄청 또 뭡니까 그 퇴직할 때 네네. 이미 돈 받고 퇴직하잖아요. 특히 이제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거액의 어떤 명퇴금을 받습니다. 네, 명예퇴직. 근데 제일 안 되는 사람은 취직 자체도 못한 사람하고요. 그다음에 영세 기업에 이렇게 명퇴자금 하는 줄 수도 사람. 없으니까. 영세 자영업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가장 열악한데 이런 사람들을 이 소득을 보장하는 장치가 별로 없어요. 원래 고용보험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보험이에요. 그 보험료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보험료 안 내면 혜택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실업급여나 이런 것들도 일단 일을 해야 되거든요. 취직을 해야 돼. 취직 자체가 안 되면. 바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기본소득은 이 닭 잡으려고 소 잡는 칼을 쓰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정확하게 핀포인트처럼 딱 그냥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한테만 복지를 제공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안심소득 또는 가구 최소 소득 보장 그 제도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기본소득은 무차별이입니다. 마치 말입니다. 뭐 하나 잡으려고 그냥 뭐 기관총으로 막 다 그냥 갈려버리는 거거든요. 파리 잡을 때 말입니다. 기관총 쏘면 필요 있습니까? 파리 잡을 땐 파리채만 있으면 돼요. 근데 기본소득은 파리 잡으려고 기관총 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안심소득제도를 뒷받침하면 정말 피해자들의 결사항전 때문에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노동개혁, 공공개혁, 연금개혁, 복지개혁 이런 계획들을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그냥 추진의 바탕이 될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심소득 같은 걸 못한다 하더라도요. 지금 우리 복지의 난맥상이 중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 예산 난맥상 제가 봤어요. 직접 제가 공공기관에 네. 기관장 하면서 중복이 많으면요. 사각지대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거든요. 아니 그런 거라도 좀 잡으면은요. 안심소득 안 해도 좋다. 기존 어떤 복지 예산이라도 좀 제대로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사용되면 좋겠다. 아니 그러면은요 사람들은 충분히 아마 이게 표를 갖다 더 줄렀던. 그러니까 오세훈이라도 차라리 그거라도. 그거라도. 그러니까 조사하란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리뷰해보고. 그래서 어디서 지금 새고 있는지, 어디서 어떤 놈들이 빨대 뱉고 지금 쓸데없는 돈을 빨아먹고 있는지 이걸 확인해보라는데 그거 안 하고 엉뚱한 짓거리. 광화문 광장도 말이야 제대로 했다 해가지고 결국 기법이나 해버리고 말이죠. 예, 그겁니다.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런 식으로 거대한 어떤 예산 빨대들이 참 민주건달들의. 많이 있습니다. 태양광이 대표적입니다. 그 전에 잠깐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렸지만 하시죠. 태양광은 또. 이런 식으로만 엄청나게 비어 있는 그거라도 좀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그런 거 찾아내 가지고요 틀어 막아야 됩니다. 아니면 근데- 혈세 빨대를 잘라줘야 되고. 근데 김대호 소장님, 네네. 내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오세훈 시장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은 못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못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4월 7일이니까 네네. 지금 5월 7일, 이제 6월 7일 곧 2달 돼가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곧 3달 다 돼갑니다. 예. 2달 다 돼가요. 예. 이 시간이 많이 필요한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많이 필요한 일도 아닌데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아니 있는데. 그거 교통부 김어준 하나 정리 못하는 저런 허약한 시장.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김대우 수장이 뭡니까 그 썼던 글이 자유연합당이 온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네네. 그 국힘당의 비판들 있잖아요. 그 소명 의식도 없고 네네. 투지도 없고 사상도 없고 성찰 그다음에- 반성도 없고. 예, 예, 그다음에 동지의 예를 들면 목을 쳐서 용기와 강단도 없고. 그 피로 분칠이나 하는 그런 네네. 회칠한 자 같은 네네. 그 비판이 정말 생각나는 그런 네네. 예, 그렇군요. 오세훈 시장에도 그런 모습이 오버랩되는 건 참 오세훈에게 우리가 많이 기대했지만 네네. 오세훈에게 정말 그런 기대를 또 국힘당이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을까 네네. 그런 것들이 정말 생각나는 오늘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이야기 또 하시죠. 네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